이준석 팀장님이 부서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 상품 전략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품 전략팀. 네, 그래서 새로운 펀드를 만드시는 역할. 맞습니다. 새로운 펀드를 많이 만드셔야 저희가 좋은데. 참고로 이 콘텐츠는 우리 자산운용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네. 만들어 드리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새로운 펀드를 또 소개해 드리기 위한 네. 그런 콘텐츠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정보가 좋습니다. 네. 특히 공모주 투자 관심 가지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공모주가 아니라 네. 미국 공모주. 맞습니다. 우선은 글로벌 기업들이 역시 몰려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맞습니다. 최고의 리그. 네. 어떻습니까? 요즘 동향은? 오히려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할게요. 네. 2014년도에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큰 탑3 기업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24년? 네, 24년. 저는 2014년이라고 이거 10년 동안 어떻게 맞히지 이러고 있었는데 2024년 네, 탑3 글쎄요, 뭐였을까? 저는 미국 공모주를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예. 카자흐스탄의 핀테크 기업인데요. 카스피 KG라는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1위였고요. 24년도에 현재까지 맞습니다.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네, 몸집이 가장 컸던 게 카자흐스탄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오. 핀테크 기업인데 뭐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하고 유사하게 비즈니스 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올해 나스닥 상장한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요. 카자흐스탄 기업이. 네. 또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기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킹 홀딩스라는 크루즈 업체. 여긴 크루즈 하는 회사요. 맞습니다. 바이킹 홀딩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핀란드의 이제 아머 스포츠였고요. 핀란드. 네. 그러니까 2024년 올해까지 현재 미국에 상장된 덩치가 가장 컸던 기업들이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노르웨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기업들이라고요. 맞습니다. 다 몰려가네요, 미국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 기업이 아니라. 맞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그 ARM, 손정희 네. 회장이 투자했던 암. 네, 거기도 사실 영국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네. 이제 반도체 IP 기업인데요. 23년도에 그 시가총액이 가장 컸었던 미국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가 영국 EPL로 가려고 하는 거. 딱 맞습니다. 딱 적합한 비유입니다. 특히 근데 자본시장에서 네. IPO를 미국에다 하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그 미국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평가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제너럴리스트의 성격을 좀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네. 좀 평균적으로 좀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 특정 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그렇죠. 많은 국가다 보니까 가장 큰 시장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주식 의결권 차등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그거는 이제 쿠팡이 미국에 상장할 때 그때 우리가 많이 들었었죠. 예, 뭐 김범석 의장이 이제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주식 의결권 차등이 있었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구글도. 구글도 이제 그러한데요. 클래스 A, B, C가 있는데 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에 의결권 한 표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한 주에 의결권 10표가 부여가 됩니다. 그 레리 페이지나 아니면 세르게이 브린 같은 이제 경영권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 의결권을 지켜가면서 회사를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 조달이 필요할 때는 C 클래스로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이렇게 해서 좀 성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의결권이 희석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기업의 이제 방향성이나 아니면 적대적 M&A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상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덩치 큰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 미국으로 가자. 네. 그래서 미국 진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쿠팡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쿠팡이 한국 기업이냐 뭐 미국 기업이냐 뭐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봐야죠. 한국 기업인데 미국 증시 상장을 또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이제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서정진 회장 뜻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TMF 이슈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네. 야놀자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야놀자. 있습니다. 그쵸. 야놀자도 이제 손정희 회장이 21년도에 한 2조 3천억 정도 투자했죠. 규모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 어허. 미국 델러웨어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관사로 이제 골드만삭스 JP 모건을 주관사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미국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들 때문에 네.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시황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IPO 시장의 분위기가 그때그때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어때요? 공모주 시장의 크기나 뭐 규모가? 일단 규모 면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평균 조달된 금액이 81조 원 정도고요. 연평균 81조 원. 한국 시장이 그 기간 동안에 한 8조 원 정도 연평균 자금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한국 시장 대비해서 공모주 시장이 한 10배 정도 되는 시장이고 네. 상장 건수로는 동일 기간 연평균 204건으로 예. 한국 77건 대비해서 한 2.7배 정도 건수가 더 많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분위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20년, 21년에는 뭐 그냥 불타올랐고 막 따따상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고 그러다가 금리 인상기에는 주춤했다가 최근에 조금 또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또 그래도 분위기가 예전만 하지는 못하고 미국은 어때요? 분위기는? 맞습니다. 이제 그 흐름하고 좀 유사하게 가고 있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시장에 넘쳐날 때는 사실 상장되는 건수나 아니면 조달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20년도 같은 경우가 이제 221건의 IPO가 진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달된 금액은 한 118조 원.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15건, 그다음에 조달된 금액이 213조 원으로 상당히 큰 규모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유동성도 좋은 시장, 큰 네. 시장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미국의 공모주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발해질 것이냐, 커져갈 것이냐 이것도 봐야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1년도, 22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좀 급격하게 올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상장하는 건수나 아니면은 조달되는 자금들이 상당히 좀 적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 하반기부터 ARM이 상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상대적으로 좀 회복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81건,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했을 때 81건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뭐 단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23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금리가 완화되는 부분들,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그 숫자입니다. 그 유니콘 기업들,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이 한 그 1,000개 정도가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60% 정도가 미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유니콘 기업들의 숫자가 원화로 했을 때 한 4,300조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전체가요. 네, 전체입니다. 유니콘이라는 게 한 기업의 가치가 1조 원. 10억 달러. 그렇죠. 10억 달러. 우리 네. 돈으로 그냥 대략 한 네, 우리 네, 기준으로 한 1조 원 넘었을 맞습니다. 때. 근데 달러 기준으로 10억 달러 이상 됐을 맞습니다. 때 유니콘 기업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유니콘 기업들도 어찌됐든 간에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상장을 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또 우리나라에서는 왜 대여라는 표현 많이 써요. 맞습니다. 신문 기자들도 맞습니다. 뭐 죄다가 IPO 대여래. 근데 시장에서는 굵직한 기업이 올라와야 또 화제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영화로 따지면 이제 블록버스터, 맞습니다. 흥행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뭐 가장 유명한 모두들 알고 있는 뭐 스페이스X 같은 스페이스X. 기업들이 이제 2015년 상장 예상을 이제 하고 있는데 25년, 네, 2025년. 근데 뭐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뭐 스페이스X라던가 아니면은 엔트로픽이라던가 네. 아니면 에픽 게임즈 그냥 딱 들으면은 투자자들이 그냥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내년도 올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좀 상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은 재사용 가능한 뭐 로켓 발사 그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민간인들이 이제 우주 여행 갈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그쵸, 좀 그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인 스타링크 통해 가지고
궤도 위성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장 시에 기대되는 주식 중에 하나고 그 되게 이제 좋은 포인트였던 게 우리나라에도 결국에는 공모주 펀드나 예. 아니면은 공모주를 실제로 투자했던 분들의 수익률이 좋은 경우가 예. 그런 대어들이 상장했을 때 아. 조달되는 금액이 많다라는 건 사실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장할 때 우리나라 공모 투자 수익률도 실질적으로 비례해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실제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기업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액 투자에서 그게 뭐 2배 나와야 맞습니다. 거액 투자에서 몇십 % 수익 나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으니 네. 투자 금액이 커져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글로벌 대어들 블록버스터들이 한번 상장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 뭐 엔트로픽. 네. 엔트로픽은 그 오픈 AI 맞습니다. 그 임직원들이 나와서 네. 설립한 또 AI 개발 나와서 회사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에 대항을 해가지고 안정성, 투명성, 뭐 윤리적 사용,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는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요. 뭐 에픽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언리얼 엔진으로 네. 게임 개발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인터넷에 구글링만 해봐도 25년, 26년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60개, 70개 정도 예,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공모주 시장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볼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 공모주에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고 몇 주 받지도 못하고 네.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우선은 만약에 미국 공모주 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네. 수익률은 어떻게 됐었을 것인가도 네. 한번 따져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공모주 시장 주가를 이제 기간별로 수익률을 예. 나타냈는데요. 이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제 24년은 이제 6월 말까지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해서 상장일의 종가의 평균 수익률이 미국 공모주가 한 26% 정도가 되고요. 상장 1, 네, 그러니까 상장일의 상장 종가, 첫날이요? 첫날입니다. 오. 평균이 26% 정도가 되고 2019년부터 24년 6월까지. 맞습니다. 오. 그다음에 동일 기간에 한국 공모주가 한 59% 정도가 됩니다. 역시 한국이 최고네요.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근데 미국도 상장 첫날의 수익률이 19년부터 24년 6월까지가 평균 26%. 근데 요 숫자만 놓고 보면 그래도 한국 공모주는 못 이기지. 네. 첫날 따상은 못 이기지. 또 이럴 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까 네. 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첫 번째로 그 비중이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느냐. 아무리 그렇죠. 뭐 그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0억 정도 공모자금 공모할 때. 조달하는데 사실 청약하는 엄청난 기관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개인 자금들을 생각하면은 경쟁률이 뭐 맞습니다. 몇 주 못 받죠. 몇 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흔히들 이제 공모주 투자는 그냥 치킨값 번다. 맞습니다. 2, 3만 원 벌어서 그것도 열심히 해갖고 네. 2, 3만 원. 네. 그런데 이제 미국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 뒤로 넘어가서 제가 좀 한번 설명드릴 텐데 대부분 배정이 기관 위주로 좀 배정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받는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익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금액 비중이 더 네. 커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공모주의 초기 수익률이 특히 좋은 이유는 뭘까요? 특히 앞에서도 비교해 주신 게 상장 첫날 네. 수익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타 채널에서도 예. 좀 그 유사한 컨텐츠로 해서 좀 최근에 언급된 영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는 약간 너무 좀 과열되어 있고 뭐 밸류에이션에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네.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와이스트릿의 구독자라고 하면은 그냥 그 현상을 이해하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좀 키워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첫 번째로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기업이 상장할 때 뭐 1000대 1이다. 뭐 1200대 1이다 라고 하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상장했을 때 초기에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사실 그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은 부분들이 첫날 주가, 이튿날 주가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시장 심리하고 좀 기대감인데 예.
시장이 좀 완화적이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됐을 때 사실 주가의 상승이 또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뭐 따따상 이렇게 됐었던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아졌다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낮은 밸류에이션에 올라왔었던 기업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좋은 부분들 나오면서 그 이후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첫날 주가가 계속 좀 좋았었던 패턴이 또 올해 상반기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그런 이제 기대감, 그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기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한 지난주에 갑자기 시장이 급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한 사유를 이제 기계가 매도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에 큰 폭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알고리즘 펀드 맞습니다. 같은 것들. 근데 이제 알고리즘 펀드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 거래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 공모주들은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집중되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개인들의 단기 거래, 기관들의 단기 거래, 알고리즘의 단기 거래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전쟁터. 네, 상장 첫날. 네. 그래서 상장 초기에 이제 주가가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좋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약간 이제 뭐 닭과 달걀 같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거래량에 그대로. 대한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 뭐 상장 초반에 주가가 좋다면 또 그것도 이용하는 게 또 하나의 맞습니다. 투자 방법일 네. 수 있을 테고요. 네. 아까도 잠깐 그 미국의 공모주 제도가 우리랑은 좀 다르다라고 네. 언지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네.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좀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에요. 네, 시장에 맡겨두는 편이어서 기관 위주로 좀 배정이 되는데요. 기관 위주로. 네. 기관 위주로 배정이 되는 이유는 사실 시장에 좀 안정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IPO 과정에서 조달 시에 이제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는 좀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좀 배정되는 부분들, 특정 펀드에게 좀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좀 배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미국은 그냥 자본 시장에 좀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은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처럼 단기 거래를 지향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사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간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공모주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좀 당일이나 좀 단시일 내에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수급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능력이 있기 때문에 IPO 기업 가치를 보다 좀 정확하게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O 과정에서 조달의 불확실성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상장할 때 주관사 입장에서는 절차를 줄여가지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부분들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위주로 배정되는 시장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리테일 고객들한테도 좀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상장 기업이 리테일 베이스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레딧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어대시, 로빈후드 이런 기업들이 좀 개인들에게 일정 부분 좀 배정했었던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제 B2C 기업일 경우에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객이면서도 주주가 될 수 있고 주주이면서도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특색마다 좀 다른 거네요.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도 한 주라도 더 배정을 받으려고 공모주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뭐 3개월, 6개월 락업 걸잖아요. 의무 보유 확약 같은 네. 거. 미국도 그런 게 혹시 있어요? 미국은 그러한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투자자들, 예. 그다음에 초기 단계에 투자했었던 투자자들, 예. 이런 투자자들만 90일 또는 120일 정도의 락업이 발생을 하고요. IPO 단계에서 청약해가지고 락업을 통해서 좀 우선 배정 받는 요 케이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그것도 좀 다른 점이네요. 네, 다른 점이.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미국 상장하려면 상장 비용도 그렇고 상장 네. 유지비도 많이 든다고 맞습니다. 막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내용들 중에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내용도 또 예.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뭐 그것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징벌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IPO 이후에 좀 이야기이긴 한데 경영 똑바로 안 하면 맞습니다. 이게 이제 IPO 이후에 그런 징벌적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좀 뭐 대표님께서 싫어하는 몇몇의 뭐 그런 기업의 먹튀. 네, 예. 먹튀. 그런 예시들이 좀 나오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이쪽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상장 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예.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허위 정보를 공시해서 주가가 급락한 경우에 이런 것들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아하. 뭐 기업의 임원이나 경영진이 사기, 회계부정 뭐 이런 것들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 또는 이제 기타 법적인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미국은 시장 자율에 많이 맡겨두되 네. 정부나 뭐 당국이 막 간섭하지 않고. 근데 맞습니다. 정말 한번 잘못하면 엄청나게 책임을 물려버리는. 맞습니다. 그게 선진국형이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약간은 뭐 주가를 좀 조작했었던 그런 느낌이 나게끔 했던. 그 회계부정 사례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다 보완을 해가지고 아.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철저하게 아. 검열을 해서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상장 유지 요건 같은 경우에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뭐 거래소에 지불하는 연간 수수료가 15만에서 한 150만 달러.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 비용이 또 연간 수십만 달러가 발생을 하고요. 증권법 그다음에 규제 준수를 위해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가 들고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조직적으로 좀 역량이 있어야지만 또 미국 시장에서 상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유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상장을 할 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고심하고 그렇죠. 상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조금 더 높은 거네요. 또 유지하려는데도 문턱이 맞습니다. 높은 거고. 들어가서 그 안에 안착을 하고 정말로 기업이 의지를 갖고 성장을 하려면은 아, 그 조건을 맞추는 게 매우 까다롭다는 거죠. 약간 대학교 교육이랑 비슷하네요. 네. 대학교 우리는 입학이 어렵고 다니는 건 쉬운데 미국은 일단은 입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계속해서 다니고 졸업하는 게 진짜 어려운. 맞습니다. 아, 비슷하는구나. 네.